코비드 19의 사태가 국내외 쪽으로 이제 정점을 지나서 국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WHO까지 전반적으로 이거를 좀 비상 상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를 검토하는 것 같고, 우리도 이제 그 정점을 지나쳐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질곡을 벗어던질 수 있는 시간이 우리를 찾아주길 빕니다. 채널 이스타케 하석영의 단도직입. 우리나라 안보 체계에 관한 얘기 제가 좀 자주 하는 편인데요. 권력이 교체되는 이런 시기에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경제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안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안보에 관한 얘기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참 어떻게 그 결말이 날지 예측을 할 수 없게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뭐 이제 회담을 하고 어떻게 해서 양쪽이 다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는데 번번이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죠. 게다가 미국과 EU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입장과 러시아와 러시아 편을 두는 측의 입장, 이것들이 서로 대립을 점점 심화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국제관계로 파장이 넓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인 사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그런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 거기에 대한 좀 조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회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회계의 일반적인 기준이 뭐냐? 언제나 회계라는 것은 좀 보수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은 조금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은 가급적이면 조금 낮춰서 계산하는, 이런 거를 회계의 원칙에 있어서 보수주의의 원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한 기업이라는 거는 시중이라는 거와 서로 좀 거친 표현으로 하지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미래에 관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전투적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는 항상 보수주의 원칙이 우선하게 마련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험은 최대로 평가하고 이익은 최소로 평가하는, 그렇게 계산을 해야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이냐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관측처럼 아마도 푸틴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과거에 우리 고구려를 침공했던 수나라의 양제, 수양제라고 그러죠. 수양제가 우리 고구려를 3차례나 침략을 했었는데 그런 수양제가 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쪽 얘기를 듣다 보면 어찌 보면 둘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하다. 수양제도 굉장한 폭군이었죠. 그리고 독재적이었고 터무니없이 고구려를 한 번 들어왔다가 졌으면 됐지 2번, 3번씩이나 침공을 하고 결국은 저 스스로 망하는, 그래서 결국은 국력을 탕진을 하고 나라가 망했죠. 수나라가 망했죠. 그리고 결국 당나라가 이제 다시 쓰게 됐는데, 이런 수양제의 모습을 푸틴이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죠. 그런가 하면 그 정반대쪽의 관측도 존재하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친미 세력으로 알고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주변 국가들, 이 산유 국가들이 이번 이 전쟁에 있어서는 러시아 편을 든단 말이죠. 미국의 편이 아니라. 그 속에 이제 복잡한 속내들이 있습니다만은, 더욱이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해 하자고 만들어진 쿼드 4개 나라가 이제 환태평양 라인으로 방어 라인을 친다, 이런 거였죠. 인도하고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만든 이제 이런 방어 라인인데,
이 속에 속해 있던 인도까지도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이번에 유엔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관한 의결을 하는데 인도가 미국 편 들 줄 알았더니 기권을 해버렸죠.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푸틴의 잠재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두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이거는 사실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간에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물론 영향을 주게 될 건 분명합니다. 러시아가 이기든 미국 측이 이기든 우크라이나와 미국 측이 이기든 아니면 둘 사이에서 적당한 화해가 이루어지든 간에 그들의 그러한 전쟁의 종결 양상은 북쪽과 우리 한반도의 북쪽과 그리고 중국에게 일정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또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대한민국에 미치게 될 것이어서 과연 그 영향이 어디까지 얼만큼이 될 것이냐라는 걸 예측하는 것 또한 그 경우의 수가 워낙 많다가 보니까 쉽게 짐작을 해서 이러니 저러니 지금 이제 유튜브에 한참 떠돌고 이러는 얘기들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는 우리 대통령 선거의 틈을 타서 요 찬스를 노려서 핵폭탄과 ICBM 이것을 실어서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ICBM을 개발해 오려고 하는 김정은이의 이런 시도가 계속되어 왔는데 여기에 어떤 사인을 과연 주게 될지,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여기에 있어서 어떤 폭발적인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죠. 더욱이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전체주의적인 세력의 집단과 그런 나라들이 지금 몇 있죠. 그리고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하는 국가들의 집단, 이 둘 사이에서 합의를 모색하는 형태로 나가게 될지 아니면 더욱더 양분된 대립이 극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될지 그것 또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가장 보수적으로 안보 경제에 있어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러한 상황 전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언어들은 배제하고 가장 적대적 상황을 가정해서 대안을 마련해야만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북쪽에서는 언제든지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안보 전략을 짜야 하고, 중국과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드 목리를 당해볼 때의 경험, 그 이상의 최악의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로서 윤 당선자 측이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뭐 이러한이기는 하지만 찾다가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호의 문제, 뭐 이런 또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만나고 이런 활동 공간의 확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공중 방어까지가 완벽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대통령 집무 공간을 무슨 용산의 육군본부 쪽에서 방향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하여튼 안보를 보수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와 대통령 집무실의 문제를 결합시켜서 생각한다면 뭐 그런 검토가 긍정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안보에 있어서 더 급한 거는 무엇보다도 지난 문재인 정권이 진행해왔던 5년간의 군 기강의 관리의 문제, 이거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죠. 전 세계에 없는 장병의 어머니들이 대대장한테 밖에서 전화해서 항의를 하고 훈련하는 거, 기합받는 거 항의를 하고 이런 사태. 병사들이 죄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사진까지 밖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뭐 이러한 군의 기강의 해이의 문제와, 그리고 전방에 사단에서 몇 개를 없애버린다는 둥, 뭐 GP 하나를 없애버린다는 둥,
이렇게 방어 체계가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정타당하냐. 빨리 재점검하고 보강할 것은 시급하게 보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대전차 장애물들이 최전방에 가득했었던 거죠. 용친이, 낙석이니, 뭐 대화군이 이런 것들이 쫙 있었던 거 다 그냥 많이 사라져 버렸고, 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빨리 재점검하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의 그 목리가 과연 이제 사드 수준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 거냐. 당연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만큼 그렇게 뭐 협조한 것도 없지만, 중국이 문재인 정권에게 협조한 것도 없지만 그보다 더 낮은 그런 정도의 경제협력 얘기나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그것을 뒷받침하는 1대1로 정책의 붕괴,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국에 어떤 압박을 가해올지 참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제로 남아있죠. 그래서 공고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관료나 소위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역량이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그런 엘리트 계층보다 숨어있는 엘리트 계층 또는 민간 경제와 민간 지식인 집단 속에 숨어있는 지식 정보의 자산들, 이 속에서 더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 제발 시장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실태 가장 잘하는 게 누굽니까? 중국에 가서 사업하고 거기서 돈도 벌어보고 잃어도 본 사람들, 그리고 그 현실을 지금 현재 정확히 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시장의 전문가들이죠. 중국에 대한 정보, 지식 정보 체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중국 가서 한 번씩 시련 다 겪어보고 지금도 겪고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계급장 띄고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라. 그들에게 대책을 물어라. 당신들이 사법고시 무슨 고시를 몇 개씩 패스해봤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륜 쌓아온 그걸 넘어설 수는 없다. 그들에게 물어라.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뭘 아느냐는 겁니다. 뭐 청년들에 대한 주택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만, 오늘 얘기한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제발 시중에 물어라. 민간에게 물어라.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발등,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좀 둘러보라. 찾아보라. 그런 노력을 보이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대학에서 칠판에다가 휘갈겨 쓰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정치에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투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수의 전부가 아니다. 교수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교수, 그런 사람들이라도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라. 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이야기 중에 인간이 만든 문제치고 인간이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던 실패한 권력들은 눈을 작게 떴기 때문에, 그리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다라는 것,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권합니다. 시장에게 물어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나라의 살림은 정부와 중앙 정치를 지배하는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혜는 그 밖에 민간 영역에 있다라는 데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권하고 싶습니다.